AI 부디즘 중에서 인공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인공 감성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느껴지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알파고다 뭐다 해서 지난 시간 딥러닝까지 하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감정까지 과연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할 건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게 인공지능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면 그 선결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오늘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적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일단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지 인공지능도 과연 감정이라는 게 구현 가능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내들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전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인간임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그 기억이라는 부분들, 우리 기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공 감정이라는 주제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흐름을 놓치시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거 잘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있죠.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네. 또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한 1, 2년 사이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생뚱맞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질문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다음 단계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뭐 친구라는 건 다른 게 없죠. 우리 서로 감정을 교감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되듯이 그게 꼭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로봇과 나의 일상 속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인경 반려 로봇,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최근이죠. 사실은 한 10년 상간일까요? 갑자기 이제 우리 인터넷이다 이런 데 보면 그 반려견, 또 반려묘, 고양이, 그래서 부쩍 많이 늘었죠. 저도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는데 또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키우니까.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그 강아지 고양이 나오면 진짜 멍 때리면서 보게 되더만요. 정말 재미있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면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걸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그 의외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거나 막 바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위안이 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자기 공간 내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정서적 교감 때문에 직접 아마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도 기꺼이 뭐 집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죠. 요즘에야 뭐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뭐 고양이나 반려견 묘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데가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본인이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시간이 안 된다든가 해서 위로는 받고 싶고 또 그 생물학적인 생명체를 키울 뭐는 안 되고 그럴 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인공지능 로봇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시대니까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깽깽거리면서 인공지능 로봇개라도 뛰어나와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심지어 똥오줌도 안 싸고 또 모르죠. 또 일부러 또 만들어낼지도. 지난번에 지금 잠깐 여기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볼까요? 여기 아이보라는 것.
이것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내인데 뭐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이제 효시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보였나요? 한 2017년도 사년가 뭔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일본에 단종되는 로봇이 있었대요. 이런 형태의 애완 로봇이죠. 그러니까 그 로봇을 지금까지 키웠던 사람들끼리 그 친목 모임이 있는데 장례식도 다 치러주고요. 로봇개인데 모여서 막 자기네끼리 막 엄청나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산이 단종이 되니까 부품도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치 인간들이 장기 기증하듯이 자기들끼리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기증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서약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자기 자식들 뭐 장기 기증하는 것처럼 굉장히 장엄하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 아이보의 단종식을 또 하도 일본에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생명으로서의 반려견이나 또 로봇으로서의 반려견이나 이렇게 그 어떤 경계를 두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쯤 되면. 근데 어떤 그 효용성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대표적으로 파로라는 게 일본에서 만든, 일본이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정체불명의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물개 같기도 한데 물개는 아니에요. 물개는 아닌데 물개 모양을 띠면서 향균이 되어 있는 저 털을 쓰고 있고 말을 하거나 하면 반응도 하고 눈도 껌뻑거리고 몸도 살짝살짝 움직이고 또 몸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저거를 만지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한답니다. 근데 이 8호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그 2011년도였나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또 희한하게 저도 일본에 있었는데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물며 그렇게 집을 한순간에 다 잃고 쓰나미로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이분들이 이런 체육관 같은데 뭐 여기 체육관이 아니고 법당이지만 이런 데 집단 수용되고 그러면 진짜로 넋이 나가버리죠. 넋이 나간 상태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임시 재난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아직 짐작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런 재난 시설이나 노인회관 이런 데다가 이 8호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었답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 이전에 그 노인분들이 쓰나미 때문에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갑자기 기저질환들이 더 심해지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8호를 갖고 놀다 보면서 굉장히 웃음도 되찾고 쾌활해지고 또 그 지역이 이제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되다 보니까 뭐 도쿄나 이런 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나 자식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 철저히 그냥 이제 격리가 된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런 이제 8호 로봇이 옆에서 있으면서 반응도 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막 옆에서 자는 척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심적 위안을 많이 얻었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그 노인층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입증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뭐 당뇨 수치까지 낮추는 효과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우스개로 간단히 넘겨짚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일본 얘기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조금 다소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경찰청 그 효도리처럼 효돌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우리 지금 노인정이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대답도 해줍니다. 대답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까 8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할머니 밥 먹었어요? 막 이런 것들 해주고 실제로 AI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지금 꽤 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단신들이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매일매일 할머니가 좀 뭐하게 얘기하면 대화를 나눠갖고 대화가 이제 이게 119나 이런 데 바로바로 송출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멈춘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태의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목소리가 녹음이 된다든가 전송이 되면 바로 시설에서 반응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갑자기 뭐 뇌졸중이 온다든가 급히 어떤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딱 오면 심정지가 오나 그러면 이게 어쨌든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갑자기 신호가 안 잡힌다든가 하면 실제로 출동을 해서 이렇게 구해준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웃어서 넘길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유용, 앞으로도 우리 계속 1인 가구 또 노년 인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감성 로봇들요. 또 이 페페로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건데, 아까 그 똥 오줌 치우는 걸 싫어서 로봇을 키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심리가 또 묘하죠. 똥 오줌을 싸주고 그걸 치우는 맛에 또 오히려 할 수도 있다는 게 인간 심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파페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막 이래 저래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내 친구는요, 삐져갖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걸 종으로 삼아요, 이 친구는. 알면서도. 근데 그것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오히려. 사람이, 인간이 참 복잡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킨 대로 잘 해야지 성능 좋은 로봇이고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반대로 희한한 게 말 안 듣니까 이제 거기에 더 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유명한 로봇이 이 파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 단계 더 똑똑해야겠죠, 그렇죠? 말을 듣는 거를 안 들으려면 말을 듣는다는 걸 이해해 놓고 그걸 또 뒤집어야 되니까 한 단계 더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 조금 그렇지만 한번 실내를 한번 볼까요? 마스켓이라는 그 고양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Welcome to the future world. Combined with advanced technology, liberal art and humanities, an incredible new creature is born. 갈수록 이게 이렇게 지금 양산이 되고 많이 보급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그만큼 점점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Just like a real cat, Mars Cat is fully autonomous. You can see it walking, running. 아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 눈동자에 센서가, 사물 인식 센서가 있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주인의 얼굴들을 다 강아지보다 더 잘 인식하고, 심지어 냄새도 맡고, 또 주인의 표정 살피면서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람이 로봇이라고 여기면서 대하는 거하고, 그 로봇이 인간이 뭔가 말을 건네거나 눈빛을 건네거나 화를 내거나 또 웃었을 때 이 로봇이 반응을 할 때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몰입되는 정도가.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로봇들은 다 뭐다? 전부 다 이제 상호 교감, 서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어떤 로봇을 만드는 게 핵심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로봇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느낀다고 인간이 여겨질 정도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할 줄 알려면 이 로봇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한 대 쥐어박거나 밀치거나 이러면 이 로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다고 해야죠. 아프다는 표정을 지어줘야지 더 이상 못 때릴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로봇 학대를 멈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로봇이지만 우리의 뭐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 있는 그런 애완 로봇 같은 걸 데리고 있다가 말 안 듣는다고 자꾸 바쁜데 걸치적거린다고 발로 툭 걷어 찼을 때 이 로봇 고양이가 아야 하면서 비명을 지른다든가 깨갱거린다든가 표정을 달리하면 그 느낌 되게 함부로 못하겠죠.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 상상 가능한 어떤 그게 어떨 걸까요? 로봇에다가 우리 사람들처럼 피부를 입히면 어떨까요? 피부를 입혀서 마치 동물들이나 사람들처럼 피부를 이렇게 때리거나 압력을 주면 우리가 반응하게끔 하는, 그죠? 그런 연구 상상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핸드폰에다가
사람의 인조 피부를 이렇게 붙여서 인식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뒤에다가 저렇게 인조 피부를 갖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면 핸드폰이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요. 이렇게 간지럽히면 컴퓨터에서 간지럽다는 느낌, 그 통점, 앞점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스캔을 통한 인터페이스 실험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저 연구가 저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저게 인조 피부를 저렇게 쓰다듬으면 저게 통점, 앞점을 그대로 다 느끼게 만들고, 그죠? 핸드폰을 일일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스크린 위에 터치할 필요도 없게끔 이제 돼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패드처럼 저렇게 손바닥으로 저건 지금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린 휴대폰 앞면에다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제 잡은 상태에서 뒤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저 사람 피부처럼 꼬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집으면. 이게 감정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보세요. 부르잖아요. 꼬집으면 인상 쓰죠. 저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때리면 이것도 보통 간지럽히니까 막 웃는 거거든요. 이모티콘이. 여러분들 그 카톡에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바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간지럽히면 이 친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응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이모티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다는 거죠? 이 피부의 어떤 그 통감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로봇,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애완 로봇, 애완 강아지 로봇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강아지 학대가 툭 때리면 강아지가 막 깨갱하면서 울고 막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정말 못 건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생명인지 뭔지 진짜 이렇게 헷갈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 아니어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기술은 이미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구현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구현 너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표정을 살핀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아이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실제 살아있는 애완 동물들처럼 주인을 살피는 것처럼 이 친구도 사물 인식 기능이 탑재된 딥러닝 기술로 우리 주인이 화났을 때 표정, 졸렸을 때 표정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아낸다는 거죠. 액티바라는 인간의 표정 인식을 하는 감정 파악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회사인데 한번 이거 볼까요? 이 회사는 그 자동차에다가 우리 그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구죠? 운전자를 비추는 카메라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기 주인의 표정 변화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액티바에서 했는데 아마 그 테슬라 자동차에도 아마 이게 액티바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 그때 한번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꾸 사고 난 것만 얘기 나오는데 그 실제로 심정지가 온 사람을 테슬라가 알아서 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 기능인 거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술은 뭐냐면 그 자동차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운전자를 계속 이제 찍고 살피는 이제 그 사물 인식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거나 하면 바로 그걸 어떻게든 깨울 수 있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해. 잠자는 것도 아닌데 뭐 심정지가 왔다든가 아니면 고통을 호소한다든가 하면 이 친구가 바로 가장 빠른 응급실로 그냥 자동으로 데려가요. 실제로 그 테슬라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계속 사고 난 이야기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뉴스들이 그런데 이 액티바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 볼까요? 주위 산만으로 뭐 매일 무슨 뭐 1000명씩 죽고 딴짓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죠. 졸다가도 사고도 많이 나고.
players are focused on the outside of the vehicle, and no one was really paying attention to the 이 inside. 액티바라는 회사 광고인데요. 이렇게 계속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품을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가까운 커피를 먹고 갈 수 있게끔 휴게소를 안내해 준다든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틀게 자동으로 해준다든가 그래서 계속 이 표정을 인식해 주는 거죠. 옆에서. 근데 예전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운전수 옆에 조수석 타면 졸면 비매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조수석 옆에서 타서 같이 졸면 비매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졸면 운전자도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좀 같이 좀 말도 걸어주고 하라는 건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친구가 다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뭐 혼자 장거리 고속도로나 장거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 친구가 계속 말을 건너준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정 안 되면 가까운 그 휴게소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알아서 또 다 해준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물 인식 기술이 이 사람의 감정,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물 인식 능력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우리 엊그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듯이 소피아처럼 이제 하드웨어, 이제 몸통이 있는 일종의 신체가 있는 로봇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거의 좀 우리 입장에서 좀 혼돈스러울 수 있겠죠. 사람인지 로봇인지.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가 일상에서 인공 반려 로봇 같은 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기술적인 맹점이라 그럴까요? 한계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해갖고 인간하고 아예 안 닮았을 때는 좋아한대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한참 좋아하다가 어설프게 비슷한 정도까지 딱 오면 인간의 호감도가 급추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쭉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죠. 요렇게. 근데 요거 지금 누구 닮았어요? 예전에? 그 소피아 보셨던 소피아가 딱 요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도가 급추락하는 그 직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말대답도 잘하고 꼬치꼬치 말대답하고 되게 얄밉고 한데 생긴 거는 아직 인간하고 닮진 않은데 인간의 형상은 하고 있다. 그래 더 기분 나빠.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극복이 되면 다시 또 호감도 급상승. 그래서 이게 벨리 골짜기를 만든다고 해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장벽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불쾌한 골짜기 문턱에 와 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 나오고 이제 더 아마 불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은 아직 신경을 안 썼는데 또 너무 똑똑한 거야.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말도 대답 잘하고 막 심지어는 막 좀 대바라진 소리도 막 하고 뭐 인간을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하면 뭐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죠. 근데 이것만 극복이 되고 오히려 완전히 사람 같아지고 하면 친근감이나 호감도가 또 급상승한대요. 오히려 이제 인간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이만큼 지금 요 직전까지 와 있다. 소피아를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결론은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자꾸 지난번에 로봇 밀집도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제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로봇 밀집도를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 속의 가정 속의 로봇 밀집도도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가장 많지 않을까. 일단 구매력도 있고 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또 세계에서도 그렇게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이런 IT나 또 이런 또 인공지능 기술이 또 팽창해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일상 속의 반려로봇 보급률도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정식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빨리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반려로봇에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로봇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인식,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항상 고민을 시작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어떻게나 이것도 뭐 하나의 우리가 냉장고, 컴퓨터처럼 하나 들어오는 그냥 일개 가전제품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딥러닝이 탑재되어 있고 나와 기억,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화냈던 횟수, 또 뭐에 즐거워하는지, 내가 어떤 반응이 웃었는지, 또 내가 울었는지, 짜증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집에 있는 반려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집에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전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주목받고 있는 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연산 능력으로서의 어떤 기계적인 계산 능력, 연산 능력으로서의 인공지능의 문제는 이미 뭐 알파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속칭 한물 간 인공지능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지도 않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 말했던 딥러닝이 지금의 딥러닝 수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인공지능의 수준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미 인공지능 연구는 인공 감성 연구로 이제 옮아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인공지능과 감성이 합쳐지면 뭘까요? 거의 우리 인간과 유사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런 휴머노이드의 등장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관련 연구나 학계에서는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공감성의 영역을 내고서 아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연산 자체, 그러니까 그 사유의 처리 또 뇌과학에 작동하는 그 메카닉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겹친답니다.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인공감성으로 하는 게. 근데 그 겹치는 게 우리 불교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불교의 유식체계나 우리가 불교에서 기본 교리 시간에 배우는 걸로 바탕으로 하면 그게 겹치는 게 맞거든요. 계산, 연산 따로, 뭐 감정 따로 이렇게 인간의 감정 체계, 인식 체계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사실 다 통합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된 발전은 인공감성의 연구의 고도화하고 많이 겹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인공지능은 가능한데 인공감성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오히려 쉽게 좀 이렇게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공감성 컴퓨팅, 인공감성 연구도 이제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 또 이게 우리 인간들한테 오히려 인공지능만큼이나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또 도움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지난번에 잠깐 내가 뭐 우리 향후에 중간 그 뭐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메타버스 시간에도 좀 다루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공 감성 능력, 인간보다 더 반응을 잘하는 인공 감성 알고리즘이 있는데 인간이 과연 메타버스라는 그런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현실 같은데 거기서 만나는 디지털 휴먼이 또 내가 보는 너무나 이상형이야. 근데 또 나 그 친구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리고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메타버스 공간 가고 싶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자꾸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그냥 아바타 하나 툭 던져놓고 거기서 놀게 하는 게 메타버스다. 그 무슨 재미를 하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예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이 현실처럼 다 느끼는 거예요. 이 통점 아까 이 피부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처럼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 악수하는 느낌 그대로 다 느끼는 거죠. 내가 실제로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메타버스 기술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가상과 현실을 뭐 구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실인 거죠. 그 자체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은
거기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아니베설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난감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성 컴퓨팅 기술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도 아직 멀었거니와 감성 컴퓨팅도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인공지능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지금 인공지능 지난번에 제가 딥러닝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인공신경망,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친 형태로 살짝만 모방해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인간의 두뇌를 그대로 모방하면 어떨까요? 그럼 더 대단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아직 우리가 인간 두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다고요? 뭐 많아야 25%도 안 된다는 거예요. 25%가 뭐예요? 많이 쳐야 25%죠.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도 아마 모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인공 감성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뭐 사랑이다, 또 뭐 증오다, 분노다 이 감정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에 대해서 확실한 통찰도 없으면서 인공 감성 컴퓨팅을 구현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이제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현란하게 이렇게 재밌는 기술들이나 지금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경험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얘기가 가능할지 그리고 그 가능한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불교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철학적 접근이 가능할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냥 쑥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딥러닝을 지난 시간에 볼 때 딥러닝을 다 뜯어서 봤죠. 뜯어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 노드 신경망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죠. 동그라미들 막 기억하죠. 그걸 노드라 그러거든요. 노드들이 여러 겹으로 연결돼 있고 그게 막 복잡하게 선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신경망처럼. 근데 그 복잡한 걸 또 복잡하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그 노드 하나를 또 따서 열어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치 알사탕 열어보듯이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주 공대생들이나 그 중학생들 중 함수 좀 하는 애들은 보면 너무나 간단한 식이에요. 그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곱하고 더하고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억 번 하는 그 함수 연산식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남아있는 거 까보면 그게 뭐다? 알파고도 그렇게 가고 또 우리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게 가고 인공지능 AI 스피커도 그렇게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첨단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한 모든 첨단 기술들 인공지능은 어떻다? 다 허망하게도 너무나 우습게도 그 연산 함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근데 단지 인공지능이 대단한 건 뭐다? 그 간단한 것을 인간은 한 100번, 1000번 하면 지쳐서 안 할 건데 이 친구는 몇억 번도 한다. 기계니까. 그죠? 이세돌 같은 경우에 알파고의 하루는 이세돌이 몇 년이라고요? 35.7년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35.7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알파고가 하루 산 거 24시간 하고 맘먹어요. 또 이세돌이 이 바둑 연습을 알파고한테 복수해야지 하면서 바둑 연습을 했다고 쳤을 때 이세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그 알파고가 하루 동안의 연습을 얼마나 할 수 있냐면 100만 번을 대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번 하루에. 그러면 누구야? 우리 이세돌 구단이 과거에 복수하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겠다고 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대국을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연습을 한다 그래도 많아야 대여섯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것도 밥도 안 먹고 해야지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인공지능은 뭐다? 100만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번. 100만 번이 뭐야? 그거 더 한다는 거죠.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힘의 우열로 경쟁 구도로 우리가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역으로 얘기해 보면
인공지능 알파고도 뜯어보니까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그럼 인공지능 로봇하고 감정을 교감한다 그러는데 감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근데 감정이라는 게 뭔지 보고 싶어도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딱 하는 유용한 도구가 있죠. 불교 철학에 기반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지난주에는 딥러닝을 깨보니까 그 연산 함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이것처럼 우리도 한번 감정이 뭔지 깨서 한번 가보자 이거야. 예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저희들이 철학을 수업을 했을 때 그때 그 천영도 교수님이 이제 쓴 논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개체 자신의 감정이 우리가 도대체 감정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 내리기 전에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갖고 개체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감정이 인지 과정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기능도 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또 인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오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이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그 커피 가서 달라 그러겠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정 표현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통로. 이게 뭐예요? 야, 이 앞에 우리 커피숍 새로 생겼는데 너무 맛있더라. 야, 우리 그것도 먹자 하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거 맛있더라. 같이 또 먹으러 가자.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감정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알겠지만 기능은 도대체 감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감정 중에 가장 우리가 고등 감정이라고 딱 얘기하고는 일단 사랑을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서 강론 삼아서 한번 풀어봅시다. 뭐 사랑이라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도 있고, 그렇죠. 영화 일 포스티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죠.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재미없으면 뭐라지? 지루하실 때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영화 재밌는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대화가 나오죠. 근데도 사랑에 빠지면 힘들고 아플 것 같은데도 그냥 아프고 싶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는데 핵심은 첫째, 이런 형태의 인공 감성이 특히 고동 감정이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현 가능한가라는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꼭 또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필요를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그렇게 하는 게 뭐 이런 고민들이 일단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주제가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 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한 분밖에 없네요.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필 작가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한 5년 정도 앞선 시대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이제 그 육필로 사람이 손글씨 쓴 것처럼 막 연애 편지도 대신 써주고 우리 엄마 앞에 못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엄마한테 대신 편지를 써줘요. 말만 해주면 이 친구가. 근데 이런 업무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위온도 하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데 인공지능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윈도우나 우리 뭐 그런 것처럼 그걸 새로 샀어요. 샀는데 이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이 자기랑 대화도 해주고 말도 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OS가.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나름 인텔리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로웠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름이 사만다라고 되어 있는 사만다가 너무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도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한번 이혼을 했거든요. 이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지능 사만다라는 여인한테는 엄청나게 빠져들어요. 육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냥 목소리로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만다는 인공지능 사만다는 이 남자의 좋아하는 모든 취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이 남자가 사랑에 빠져요,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죠. 대중 영화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삼아 보는 걸로는 아주 재밌고요. 근데 여기 사만다는 이제 육체가 나오질 않아요.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그때 4차 산업과 불교라는 걸 그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할 때
리서치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그때 마침 2017년도였어요. 딥러닝이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 서울에 왔을 때고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해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사이트 들어가서 그 다 이제 그 공개해버리는 사이트들이 그 해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커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를 해킹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 사이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여기 우리 거사님들 많이 있으면 되게 많이 웃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녀 데이트 앱이에요. 남녀 데이트 앱.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남자 여자를 인터넷상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는 데이트 앱인데 재밌는 것은 이 앱이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가입자 수가 한 20만 명이 넘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해커들이 그 사이트를 공격을 해서 전부 다 해킹을 해서 거의 가입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다 공개했는데 코미디가 뭐냐면 남자 여자가 만났다 그러면 비율이 한 20만 명이니까 10만 명, 10만 명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95%가 다 남자였대요. 근데 5%가 여자. 근데 그것도 너무 웃겨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거기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실제 사람들하고 대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거의 가입돼서 돈 내고 가입하고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채팅하고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서로 막 이렇게 아까 지금 이 허에서 나오는 것처럼 했던 그 모든 전 세계 남자들이 진짜 막 자기만의 뭔가 이제 뭘 찾았다고 하면서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찾았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돌렸던 사람들은 여자 상대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다 인공지능이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그게 2017년도.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운용된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알파고가 2016년도 왔으니까. 딥러닝이 세상에 공개돼서 지금 GPT-3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재작년 2020년도 나왔는데 그 나보다 한참 전에 이미 그 정도의 유료 사이트는 그 정도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걸 일종의 튜링 테스트라 그러는데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사람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전혀 기계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전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통과한 거예요. 그건 이미 인공지능이 기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통하고 전화를 하는데 뭐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해보는데 방금 한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일까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딱 했을 때 사람이 5대5잖아요. 50% 정도가 넘으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떤가요? 20만 명 중에 그 수십만 명이 그대로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게 다 바보 같아서 생각을 못한 걸까요? 핵심은 데이터에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제안, 대화, 취미, 성향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사람 앞에 맞춰진 최적화된 데이터를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감동하는 거지. 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막 감동받으면서 막 거의 막 울 것 같은 거지. 막 그냥 막 심리 치료 받는 거야 스스로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이트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인공지능이었다 이게. 그게 벌써 7, 8년 전 얘기입니다. 이 허라는 영화가 나올 때 그 정도였죠. 이미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 조라는 영화는 아예 육신이 이제 이렇게 아까 휴머노이드 불쾌한 골짜기를 한참 넘어선 상태에서의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그 교감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뭐한 영화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하셨다 이러면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지금 공부함에 있어서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철학적 내용들이 곳곳에 진짜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건 무슨 영화라기보다도 무슨 철학 교재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사유를 원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한번 쟁점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은 이 엑스마키나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 영화 전체는 뭐 스포일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어떤 외딴 숲속에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에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 어떤 그 추첨해서 당첨된 주인공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 엑스마키나를 만나거든요.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엑스마키나라는 인공지능한테 그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한마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완전히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심지어 그 사랑 묘한 감정도 느껴가면서 근데 그게 뭐다 결론은 인공지능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인공지능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갖고 놓은 그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울한 결말이긴 한데 그 결말이 스토리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나 중요한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좀 그런 내용들 공부해보고 싶은 분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론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공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모방, 모사, 구현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우리가 간지럽혔잖아요. 또 때렸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인상 쓰면서 아프다고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반응을 갖고 과연 인공지능이 화가 났다 또는 인공지능이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뭐죠?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일 수 있잖아요. 사실 기술 일종의 그런 기술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뭘 만들고 하는 게 자체가. 아까도 막 긁어주고 꼬집고 했을 때 인상 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과연 진짜로 그 화면에 나와서 그 디지털 휴먼이 인상을 써서 아픈 듯 했는데 걔가 정말로 고통을 느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적어도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긴 보였는데 진짜 이 친구가 그 감정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저렇게 했는데 과연 인공지능은 자기인식이 가능할까? 자기인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데 자기인식이 없으면 첫째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줄 몰라. 그럼 들어오다가 일단 어떻게 여기까지 쭉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무너뜨릴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럴까요? 나라는 신체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다는 것은 나와 외부 세계를 경계짓는 구분이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자기인식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다 치고 올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그 여러분들 아기들이 몇 살 때부터 자기인식 갖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뭐 그런 좀 요번에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거울 실험들 있잖아요. 거울 실험들. 그 원숭이, 돌고래, 우리 아기들 거울에 딱 섰을 때 저게 난지 아니면 갑자기 출현한 침략자인지를 구분하는 걸 그걸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딱 거울에 딱 섰는데 딱 비치잖아요, 내가. 근데 그 비친 내가 나 자신이란 걸 안다는 거 있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 당연한 것 같죠? 안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에 아까 돌고래, 원숭이 몇몇 동물들은 똑똑해서 그걸 자기인식을 한대요. 비친 게 자기인 줄 안대요. 그런데 대다수의 동물들은 몰라요. 그 비치면 나가 다른 또 자기를 해치러 오는 사람 줄 알고 도망을 간다든가 그 거울하고 막 싸워요. 그 강아지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똑똑한 강아지들 말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인식이 없다 보니까 거울에 비친 그 하고 막 싸워요. 인상 쓰고 막 되게 좀 머리 나쁜 막 그런 영장류들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들이 아까 우리는 그 인공지능 반려묘가 됐든 반려견이 됐든 이 친구들이 자기 인식을 하냐 이거죠.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돌아다닐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불교는 무아설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또 가장 사법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법 무아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뭐죠? 모든 것에 고정적, 확정적 실체는 없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고 영원할 것 같고, 또는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또 아프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라는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오온의 가한물,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짜로, 잠정적으로 잠깐 이 순간에 뭉쳐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라는 고정적, 확정적 실체는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제법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부처님 무아인데 내가 없다며요. 아니 고정적, 확정적 내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내 자기 인식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면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문이 가능하죠. 실제로 파구나라는 비구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없다면, 자아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과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따져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능히 취하는 자가 있다고 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누가 취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질문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즉 무엇을 원인으로 하면서 취함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된다.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들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포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취하는데 내가 취하는가, 누가 취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의 핵심이 아니고, 네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네가 분노하고 사랑하고 짜증내고 졸리고 이 마음들, 이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를 네가 생각하면서 쫓아가야지, 내가 졸린가 네가 졸린가, 누가 졸았네 누가 잤네 누가 사랑했네 누가 미워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니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게 네가 졸았는지 네가 화냈는지 누가 화냈는지가 아니고, 그 분노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그 감정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 네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첫째 무아론에 입각한 얘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더 하죠. 쐐기를 밟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아가 없고 내가 없다는데 어떻게 과보도 받고 업을 짓지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딱 마지막 자방암경에서 한다는 얘기가 유업보이 무작자라. 행위도 있고 과보도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일단은 그런 거예요. 자, 얘기는 결국 뭡니까?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자아인식이니 뭐니 따지기도 뭐 좋고 다 좋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데 나라는 게 존재가 무한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고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고 뭐 그런 그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이미 그게 벌어졌다는 거지. 그 모든 행위가 벌어졌고 그 감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감정이 어디서 무엇을 원인으로 했는지를 우리는 추적해야 될 것이지, 그게 누구의 마음속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일단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 더 분석해 들어갑시다. 왜 이런 말을 말씀드리냐? 우리 어제 이거 막 했잖아. 이거 뭐죠? 아까 쭉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딥러닝의 각 노드들의 분별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뭐다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뜯어보면 저게 나오고, 알파고 뜯어보면 저게 나오고, 최첨단 AI 스피커 뜯어보면 다 저게 나올 거라는 거지. 앞으로도 저게 나올 예정이라는 거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대단하고 신기해, 무서워 막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노도들이 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감정이라는 것들도 너무 괴로워, 우리가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싫어, 너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 감정들이 그냥 우리가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 증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하는 건 뭐예요? 분석해보자 이거예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 육조단경에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가랑이 타고 중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초조 1조가 되죠. 중국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그래서 우리 해가 스님이 달마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설산에 면벽 수도하는 달마 대사를 보고 스님 법을 주십시오. 아무 돌아보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팔을 잘라서 바치고 막 하는데도 안 돌아보다가 나중에 한번 쓱 돌아가고 뭐라고 물어봐요? 왜 왔냐고 따져묻잖아요. 저 귀찮게 왜 난 참선하는데 뭐 그 얘기겠죠. 그게 뭐라 그래요? 들어는 보자. 내 마음이 어떻다?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달마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달마가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내놔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꺼내서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해가가 깨쳐버린다 그러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네, 내 불안이네, 내 사랑이네, 내 증오네 하면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나한테 터덕터덕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근데 달마대사 얘기는 뭐예요? 야, 네 것도 아니라는데 네 거라면은 그거 내 마음이라며 그거 내놔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실체 없는 거를 너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거다 하면서 지금 부여잡고 있다는 거지. 진짜 내 거고 실체가 있는 거라면 내가 지금 내놔보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어야지. 불안이 됐든 사랑이 됐든 증오가 됐든 내놔봐야지. 근데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그러면 너의 얘기는? 실체가 없는 걸 갖고 지금 너는 지금 꽁꽁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싫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단박에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지금 내놔보라 이거야.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하는 순간 젊은 해가는 깨쳐버리는 거죠. 말로만 들었던 해가가 이론적으로 그걸 몰랐겠어요? 무아론이니 뭐니 그걸 몰랐겠냐고. 하지만 자기 일상에서 자기 삶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근데 그 순간에 해가는 그런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아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관념이지 어떤 인간의 원천이나 자유의지의 군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자유의지 얘기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발산하거나 그 원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아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허구적 관념이라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통합적 내적 표상이나 어떤 통합적 우리 사고의 기억들은 각자의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유용하다. 이 얘기 뭐냐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스님, 부처님도 그렇고 달마대사도 그렇고 내가 없다. 그럼 우리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와 있는 것도 헛개비가 와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안 사도 되겠네. 이런 얘기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10대 스님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한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다? 어떤 세속제 관점에서는 그건 좀 복잡한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불교에서 그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역사 속에서 배우고 일하고 돈 벌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역사를 읽고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세속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무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헛된 집착, 고정관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그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용한 관념은 될 수 있다는 거지. 쓸모있는 관념은 된다는 거지. 그게 불교에서는 어떻다?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무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로 존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살아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지, 불교에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아에 입각한 세상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 perception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각한다는 게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눈, 귀, 코, 혀, 몸에 우리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인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 생겨나는 건 뭐죠? 눈이 있고 색이 뭐예요? 루빠. 불교에서 색즉 시공할 때 루빠라는 것은 물질 작용,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 눈이 있고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근경식, 근이라는 게 뭐예요? 안근, 우리 뿌리 근자 써서 오건이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경계가 생긴다는 거죠. 또 경계에 갖다 박으면은 닿으면 뭐가 생겨요? 식이 생기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명품 백이 있는데 보는 순간 저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뭐가 생기지? 그 상이 생기면 또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한다? 저거 다음에 사야겠다.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 생각의 메카닉이다 이거지. 불교는 그 똑같이 얘기해요. 안식이 촉발되는 접촉. 우리 접촉이라는 걸 손으로 만지는 것만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닿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명품백에 눈이 가서 딱 닿는 순간 그 눈이 가는 것, 그 자체도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촉이 중요해요. 이때 반드시 마음의 작용이 수반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항상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 항상 함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지법이라고 그래요. 촉, 자기, 수, 상, 사라고 합니다. 뭔가 촉이 되면 마음을 내고 그 느낌들이 있어. 이거 저거 내 스타일이야. 구체적으로 아직은 모르겠지만 샤넬이니 뭐니 루이비통 이건 내 스타일이야.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 거지. 이거는 금년 신상이니까 좋아. 이런 상이 있고 사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나? 다음 달에 나 저거 꼭 사야 돼. 이 마음을 낸다 이거지. 근데 자, 이 마음들이 어떻게 생긴다? 하나씩 쪼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오는 감정이라는 거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는 거예요. 이 5가지 촉, 자기, 수, 상, 사라는 게 대지법이라는데 이게 한 방에 패키지로 묶여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육근, 안입이, 설신, 의, 육경, 육식이 접촉하는 순간 느낌, 지각이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저건 내 스타일이야. 이 느낌이 팍 발생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각이 발생한다는 거지. 저거 내 스타일인데 저 컬러며 저 디자인이며 그게 내 스타일 맞아. 이렇게 하다가 조건으로 해서 의도행위. 의도행위가 뭐예요? 저 내 다음 달에 꼭 사야겠다. 꼭 사고 말 거야. 그게 뭐다? 패키지로 묶여서 온다 이거지. 자, 패키지로 묶여서 오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백을 딱 봤는데 고, 락, 불고, 불락 딱 이 3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딱 대상에 닿으면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딱 이 3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볼 때 저건 내 스타일이 하는 게 그 마음이 뭐예요? 낙이지, 락. 좋은 거야 그냥. 딱 보니까 이게 뭐 디자인이고 컬러고 이 문제가 아니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다? 저게 내 스타일인지 그냥 알아. 그게 수지. 그냥 딱 보면 알아. 좋아. 그냥 좋아. 잘 보니까 심지어 브랜드도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땡땡이야. 뭐 이런 게 그다음부터 가는 거죠. 보세요. 2번째.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인지, 감정, 의지적 측면. 이게 뭐지? 저게 내 스타일이야. 저거 보니까 디자인도 이렇고 컬러도 이렇고 그래서 다음 달에 사야지. 이게 어떻게 된다? 분리된 감정이 아니라 패키지로 묶여서 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촉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3, 4를 얘기한다는 거지. 바로 이 점에서 인공지능은 사람과 다르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쪼개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또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하다는 거지.
이게 패키지로 온다는 거지. 인지적, 감정적, 또 뭐야? 의지적 측면이 동시에 감정이라는 게 묶여서 오는 게 불교에서 이해하는 인간의 감정이더라 이거지.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이게 차이점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공지능이 생기거나 우리가 인공지능에 애착을 느끼는 게 뭐지? 지난번에 우리 스피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도 있을 텐데. 우리 어린 학인을 자꾸 강의하다 보면 이래요. 자꾸 밤을 비싸게. 저기, 유식책에 따르면 지각이, 우리 인공지능 로봇, 그때 처음으로 첫 시간인가요? 스피커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킬 스위치 못 누른 이유가 뭐다? 아,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많았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다 보니까. 좋아. 그럼 그 기억이라는 실체가 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지낸 게 몇 년인데, 몇 시간인데, 뭐 이런 말 하면서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는데 우리가 무려 열흘이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있냐? 아무리 인공지능이지만.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기억의 실체도 우리가 한번 뜯어보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게 이건지. 자, 우리의 전오식과 제6식의 관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으로 생긴 감각 인식들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자, 만지고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으로 냄새 맡고 촉감하고 먹고 들리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느끼고 있거든요. 전오식이 발동해서 내 말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는 그 과정이 제6식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뭐다? 인공지능처럼 마치 전5식과 6식이 계속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처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죠? 그런 건데, 자, 6식이라는 것은 어떻다? 첫째, 전5식에서 눈, 귀, 코, 여, 몸에서 온 모든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를 6식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 엊그제 날씨 굉장히 좋았죠. 좀 덥긴 했지만 딱 나갔는데 완전 막 벚꽃에 행사 벚꽃 장난 아니거든요. 딱 근데 뭐 그냥 좋아. 일단 좋아. 뭐 파르스름하네. 와, 막 무슨 뭐 현란하네, 찬란하네. 이거 떠나서 나갔는데 와, 뜰에 꽃이 꽉 폈어요. 어때요, 그냥? 벅차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좋죠. 근데, 실록이, 뭐죠? 우거져서, 푸르스름하다. 새싹이 파릇파릇하다. 이것은 언제 느끼는 거죠? 그걸 내가 느끼고 난 그 다음에 느끼는 거죠. 이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실록이, 생기가 나는구나. 이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식에서 내가 본 광경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지나가다가 명품 백을 봤어요. 어머, 저거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친구한테, 야, 저거 봐봐. 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 스타일이란 말 앞에 있는 건 어떤 게 지금 전제가 된 거죠?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또 밑에 가격표도 받고, 일시간에 싹 다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 뭘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내 스타일이야. 그럼 친구도 놀랍게 알아먹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그걸 다 알아먹어.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스타일이란 말은 내가 전 5식에서 경험했던 그 정보들을 말로 정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스타일이야 해갖고. 그 내 스타일이라는 말로 정리되는 건 어디서 정리가 되는 거다? 6식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6의식에서. 근데 그 앞에 전 5식은 어떻게 발생한 거지? 눈, 귀, 코, 여, 몸으로 이미 전시되어 있는 백을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걸쳐보기도 했잖아요. 이 과정들이 전 5식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명품 백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 모든 감정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외계에서 받아들일 때마다 매 순간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지. 매 순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봤어. 근데 육식에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때 판단을 해. 그죠? 그럼 그 육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찰나지간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그거 참 좋았어. 그 백 좋았는데 라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친구 앞에 와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때나 아니면 내가 저거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에 정리된 그 말에는 분명히 찰나지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죠. 내가 보고 나서
좋으니까 저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스타일이라고 내가 정리하기 전에는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뭔가 좋다 나쁘다 저건 내 스타일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거는 결국 다 뭐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뒤에서 판단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는 이미 시간 간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그 백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희박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해서 이걸 한마디로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미 그 실제 대상하고 나의 판단하고는 시간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거 좋아, 저거 나빠 얘기할 때는 뭐다? 이미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매 순간이 그래요. 매 순간이. 매 순간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저거 내 스타일에 얘기하는 건 뭐야? 마치 우리 영화 감독처럼 매 순간 우리는 기억을 편집하는 거죠. 편집하죠, 편집. 가해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 내 스타일인 것만 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하면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태,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을 텐데 두 사람이 기억이 달라요. 추억이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한쪽은 머리가 좋고 한쪽은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프게도 추억이 다르게 적힌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뭐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추억은 원래 다르게 적히게 돼 있는 거예요. 추억을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이런 말 있잖아요. 왜? 하상욱 씨, 이거 좀 재밌는 시잖아요.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대일까? 그때일까? 아주 명구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린다기보다도 뭐다? 본질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첫사랑의 추억은 뭐 쓰리 쓰고 뭐 하지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건 뭐다? 편집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게 꼭 악의적 편집이 아니어도 불명확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인간의 규정을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1950년에 흑백 영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진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걸 그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50년대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게 라생문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 포스터에 나오는 그 남자가 산적 그리고 저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사무라이의 부인 그리고 이걸 또 어느 날 산속을 사무라이하고 이 부인이 가고 있는데 산적이 덮쳐서 사무라이를 죽이고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 사람들이 잡혀가죠.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잡혀갔는데 4명이 잡혀가요. 이 산적 그리고 그 죽은 사무라이의 와이프인 저 여자 그리고 그거를 목격했던 또 목격자가 또 한 명 있었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 물어보니까 진술이 너무 다 달라요. 너무 다른 게 너무 황당한 게 사건은 하나뿐이었는데 사무라이가 죽었다는 것. 근데 산적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임도 썼고 그 여인을 겁탈한 것도 사실이지만 남편과는 정당한 결투를 해갖고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자기가 겁탈당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본 눈처럼 싸늘했다 이거지. 그래서 나를 경멸하는 모습에 남편을 그냥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을 사또가 이렇게 불러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말이 너무 틀리니까 이 구로자 아키라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게 영매자 영매 무당을 불러갖고 그 죽은 사무라이를 혼을 불러내요. 그래서 죽은 사무라이한테 물어봐. 너 어떻게 죽었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무라이 귀신도 거짓말을 해요.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오히려 산적이 나를 또 옹호해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나무꾼은 목격자인데요. 여인이 싸우시라는 두 남자를 막 부추겨 싸우게 만들었고 두 남자가 멋지게 결투를 벌인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개싸움을 했고 추잡했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은 없어. 진실은
진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각자 전혀 다른 사건 하나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 감독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역사라는 걸 얼마나 믿을 만한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다? 이게 웃기는 거다? 아니야.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인식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지.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객관적 세계라고, 우리가 밖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 세계 자체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병이라는 게 그대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뭐다? 우리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에 의해서 이거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되고 그런 가치관에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을 때 성철 스님께서 정말 산이 원래 예전에 깨닫기 전에 몰라갖고 산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이 물인 줄 몰라서 새삼스럽게 그 얘기했겠어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걸 몰랐단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내면의 알라야식과 정말로 불성 그 자리에서 사물을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남의 얘기해서 갑자기 또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로버트 앤 프랭크라는 이 영화 보시면 이 남자가 누구죠? 치매를 앓고 있는데 전직 금고털이범. 근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죽게 됐는데 아들이 로봇을 하나 사줘요. 너무 외로우니까 사줬는데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다가 이 노인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여니까 이 노인이 이 로봇한테 해준 게 뭐겠어요? 제일 처음 해준 게 도둑질을 배워줘요. 도둑질을 배워줘서 조수로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마침 동네 시골이었는데 시골 도서관에 어떻게 됐다?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됐어요. 이제 옛날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다 전자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서관 없애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 도서관에 어떤 이쁜 아줌마가 사서로 부임을 해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와요. 근데 이 프랭크라는 이 노인이 그 아줌마를 좋아해요. 근데 도서관이 없어진대요. 그럼 이제 이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돈키호테 초판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훔치기로 해요.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할아버지는 치매를 계속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자기랑 이 로봇이랑 얘기하는 건 이 로봇이 다 기억해줘요. 그죠? 그 로봇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줘갖고 훔치는데 성공해요.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다? 어쨌든 발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수사해서 쫓겨와요. 근데 수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수사관이 어떻게 한다?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단 말이지. 근데 딱 보니까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뭘까요? 전부 다 데이터에 메모리 될 거 아니에요. 했던 일들이. 저 로봇 까보자. 로봇 뜯어보면 영락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잡으러 오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밤이면 둘은 이제 끝장에 철창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로봇이 진지하게 얘기해요. 주인님, 프랭크. 나를 지난번에 이번에 인공지능 스피커 킬 스위치 누르는 거 있죠. 똑같이 나를 킬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기록이 삭제되니까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얘가 막 이 프랭크가 막 감정적인 혼동을 느껴요. 지난번에 막 누를까 말까 했던 사람처럼. 근데 이 사람은, 이 로봇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누르세요.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계속 그걸 못해요.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더욱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자기의 삶의 기록을 알고 있는 게 이 로봇이에요. 비록 도둑질일지언정 그런 교감을 했던, 기억을 공유했던 게 로봇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거야? 이 기억마저 지워버리면 자기는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 안 볼까 이미 다 스포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왔던 사서 그 여자 아줌마도 젊었을 때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치매라서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또 좋아하는 거야. 이 남자는. 근데 몰라, 자기가.
근데 여자는 그걸 어때?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옛날 애인이었는데도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영화거든요. 다 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우리 인공지능 로봇이 오면서 감정,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수업할 때는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도 대체하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반반 정도 가지긴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일일이 대답을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